김수민의 뉴스 밑장 거대한 바둑판.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오늘이랑 날짜가 같은 날에 작년이라든지 예전에 자신이 무슨 포스팅을 했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죠. 보니까 전우용이 뜨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괴상망측한 얘기를 했던 게 이게 얼마 전 일인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올해 초 정도였다라고 기억이 됐거든요.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전우용이 2019년 11월 13일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단골 미용실 원장과 페이스북 친구의 명의를 빌려 790여 차례에 걸쳐 선물 주식 투자, 금융거래 총액은 1,700만 원. 이게 정경심 씨 공소장 내용이라면서 올린 거예요, 전우용이. 그러면서 회당 평균 2만 원의 입출금으로 차명 투자를 했다는 말을 들으면 검사 집 개도 웃을 겁니다. 대한민국 검사 집단의 최대 문제는 검사 아닌 사람들을 바보 취급한다는 겁니다. 790여 차례에 걸쳐서 1,700만 원. 이거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아니죠. 3,500만 원. 그러니까 미용실 원장만 증권 계좌를 빌려서 사들인 그 주식만 해도 3,500만 원이고 그게 3회에 걸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790여 차례는 여러 가지 다 뭉쳐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1,700만 원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네. 3,500만 원인데. 이러고 나서 전우용이가 1년 동안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1년 동안 사과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이 인간들은 지난 1년 이상이죠. 1년 또 더 넘었죠. 계속 거짓말해서 매일매일 모면하는 그따위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런 새끼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야, 씨발. 이 뭐냐 이게 도대체. 자, 이런 놈들한테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유시민 요새 알릴레오 한다고 다시 기어 나오고 있던데 유시민이가 계속 주장을 했던 게 KBS가 김경록 PB 녹취록을 조작을 해서 보도를 했고 내보내야 될 내용을 내보내지 않았고 김경록 PB와 정경심은 증거를 보존한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김경록 PB가 유죄가 나왔어요. 증거 은닉, 인멸에 대해서 집행유예이긴 한데 김경록 PB 입장은 정경심이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경심 측에서는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거는 죄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정경심이 그 증거 은닉 인멸을 교사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남한테. 그냥 지가 지거 인멸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정경심 쪽에서는 그것을 교사가 아니라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난 무죄다. 같이 한 거다. 내가 시킨 게 아니라 같이 한 거기 때문에 내 증거는 내가 인멸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이러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김경록 PB가 자기 재판에서 이제 1심 끝났으니까 2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2심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 진술이 비상식적이다. 증인 신청을 한다. 요청을 했습니다. 정경심이 과연 나갈지 나가서 말을 할지 이거는 굉장히 불투명한 건데 지금 김경록 PB하고 정경심 교수하고 입장이 다르죠. 이거 확실합니다. 김경록 PB는 정경심이 자기한테 무리하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뒤집어 씌워야 공범이 되는 거니까요. 교사가 아니라. 김경록이 뭐 먼저 제안을 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자, 이것만 봤을 때 정경심과 김경록의 말에 들어가 있는 진실의 비중 이런 걸 떠나서 둘이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경록 PB 입장은 KBS 인터뷰 때 했던 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유시민 뭐 하는 겁니까? 유시민 때문에 KBS 법조팀 작살났죠 그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작살났어요. 유시민 양심이 있는 거야? 이런 새끼들이 지금 1년 넘게 계속해서 거짓말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년의 시간들을 보면 자, 얼마 전에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 났습니다. 김경수 지사 무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대단히 많이 있었는데 안 됐어요. 결국엔 다 유죄입니다. 김경수 뿐입니까? 손혜원 유죄. 예전에 안희정부터 해서 유죄 행렬이에요. 맞는 말이 없어 얘네들 말이. 김경수 닭갈비요? 아니 김경수 닭갈비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닭갈비를 시켜 먹은 것이면은 킹크랩 시어는 안 본 것이고 식당에서 먹은 거면은 본 것입니까?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경수 재판 얘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하긴 했는데 제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2016년 11월 9일이라고 하는
그날의 행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 시점 자체가 2016년 11월 9일 뭐 하고 있었죠, 우리?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네요.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하고 있었죠. 11월 5일에 2차 집회가 있었고 11월 12일에 3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시점에 김경수는 드루킹 일당을 만난 거예요. 촛불 집회하려고 만났나요? 아닙니다. 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치 공작단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거 만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에 대한 퇴진 구호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에 대해서 퇴진하라라고 얘기한 것, 피켓을 든 것은 11월 12일이었고요. 그리고 그때 구체적인 요구는 집회 현장에 있으니까 뭐 말이 없잖아요. 누가 인터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때 문재인 쪽의 요구 수준은 이선 후퇴였습니다. 이재명, 심상정, 박원순, 안철수 이 사람들이 즉각 퇴진해라. 물론 방법론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즉각 퇴진하라고 입을 모으고 있을 때 문재인 혼자 즉각 퇴진이 아니라 이선 후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지만 곧 대선이 다가올 것이다. 냄새는 맡았을 겁니다. 촛불을 국민들이 들고 있는 사이에 선거에 신경을 쓴 것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촛불 정부를 자임할 자격이 있나요? 촛불을 팔아먹고 촛불 다 꺼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촛불 정부면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뭐 100만 명 모여서 시위를 한다는데 그것도 촛불입니까 그럼?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상태부터 시작을 하죠. 야, 이거 미국에도 추미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바라고 하는 법무장관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해라. 지시를 받았고 이 법무부 장관이 막 검찰을 지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미애처럼 담당 고위검사가 반기를 들고 사직서를 전격 제출했습니다. 야, 이거는 추미애보다 한 수 아래예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윌리엄 바가 이런 골치 아픈 검사가 있으면 이성윤처럼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바꿔놨었어야지. 그리고 말 안 듣는 애들, 뭐 한동훈, 이복현 이런 애들은 보내버리는 겁니다. 법무연수원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에? 미국에 법무연수원 없습니까? 자, 그럼 listen and repeat.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 자,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예산 좀 살려주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윌리엄 바. 의원님, 예산 좀 살려주십시오. 네. 윌리엄 바가 추미애한테 배워야 돼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진짜. 자, 이거 완전 그 추미애가 하는 짓을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트럼프를 보유한 그런 나라입니다. 트럼프 보유국이에요. 심지어는 대통령보다 법무부 장관이 힘이 더 셉니다.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검찰을 다 휘두르고 있어요. 그리고 업무 보고는 안 돼 있지만 굉장히 용감하기 때문에 뒷북으로 막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센스도 갖고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 이게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이 그 누구야?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저기 법사위에서 멍청한 사람들이 많아서 누가 누군지도 분간을 못하겠어요. 김종민인지 김용민인지 김남국인지 아이고 그 뭐 참 하여튼 그 질문을 받고 대검이 특활비에 문제가 있다.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쪽에는 대검이 특활비를 안 주고 있다. 거짓말로 바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에 최소 5천만 원, 평균 8천만 원 정도를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줬습니다. 특활비를. 나눠서 줬어요. 그러면서 거꾸로 법무부 특활비나 밝혀봐라 얘기 나왔습니다. 추미애가 예년과 달리 나는 쓰지 않았다. 예년이 언제입니까? 조국 때? 박상기 때? 네, 이 참 여러 쪽으로 불똥이 튀어요. 서울중앙지검은 특활비를 많이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이성윤한테도 또 불똥이 튀는 겁니다. 야, 이 추미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추미애 한 명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불똥이 튀고 있는지. 근데 이게 추미애 한 명이라는 사람의 그 활약 때문일까요? 추미애 뒤에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나라의 사법 질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트럼프도 이런 거는 부러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윌리엄 바 그 새끼가
그 검사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반기를 바로 들어버리고 이게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도 슬슬 선거에 승복하려고 한다. 간을 떠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미국에 트럼프가 있었다면 트럼프는 다음 대통령도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개표하기 전에 승기를 다 잡아놨겠죠. 검찰 수사 이런 거는 뭐 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도 물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찰 조직을 다 흔들어 놔버렸을 겁니다. 자, 지금 뭐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하는 건지 감찰 개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감찰 부서 쪽으로 검사들을 막 빼돌리고 있어요. 인천지검에 김용규 형사 1부장이라는 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 이동한다고 확인된 날 바로 전날 파견 통보를 받았다고 하고요. 소속인 인천지검하고는 법무부가 하나도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감찰 담당관실로 평검사 2명을 이동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원래 3명이었던 것이 이제 2배로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복현,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했던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 3부장이 이번에 검란이라고 불려지는 그 항의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패한 검사들이나 무능한 검사들이 추미애 비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 있는 거예요. 이봉현 검사가 뭐라고 비판을 했느냐? 왜 비판을 했느냐? 이쪽에 있는 검사 중에서 여성 아동범죄조사부 검사가 있는데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을 가게 됐다. 일선 청해 성폭력 전담 검사를 사전에 상의도 하지 않고 억지로 법무부에 데려가서 힘들게 고생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이 든다. 자, 이게 그나마 현 정부 검찰개혁에서 합리적인 핵심에 해당했던 그나마 봐줄만한 했던 게 법무부 탈검찰화입니다. 검찰이 법무부에 너무 기어들어가 있어서 법무부를 검찰이 좌지우지하는 둘이 한 몸뚱이가 되는 이런 현상을 타파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세요. 힘의 관계가 법무부 쪽이 검찰을 제압할 정도가 되니까 이제 검사들을 마구잡이로 떼가지고 법무부로 불러갑니다. 이건 뭐예요? 검찰이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법무부를 만든다면서 검사 출신들을 막 빼가요. 뭐 하는 겁니까? 현 정부의 검찰개혁은 끝났습니다.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개악이죠.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한술 더 나아가서 자 검찰개혁 중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죠? 수사로부터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죠? 한동훈 핸드폰 풀려고 비밀번호를 지금 한동훈에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이 지가 떳떳하면 비밀번호를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웃기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동재 기자 휴대폰 압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중에서 이동재는 취재윤리 위반은 맞아요. 과연 이것이 강요미수인가?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고 다퉈볼 사안이겠지만 취재윤리에 문제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동재가. 근데 이동재 휴대폰 압수 위법이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왜? 압수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서울의 모 호텔에서 수사팀이 채널A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이동재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 대신에 휴대전화 2대하고 노트북을 제출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압수수색을 할 때는 압수의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그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없이 배제하고 압수를 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이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이 압수수색 과정 위법이다라고 판단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이동재도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 열어봤더니 한동훈이 검언 유착을 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한동훈은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근데 휴대폰 뺏겼어요. 뺏겨가지고 압수수색 받았습니다. 대신에 비밀번호 안 내준 거예요. 어떻게 됐죠? 자, 비밀번호를 안 내줬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억울하게 당한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추미애 법무부는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겠답니다. 지금 민변, 참여연대 등등 비겁하게 현 정부 잘못에 꾹 참고 있었던 어쩌다 이 지경이 됐냐. 그 집단들마저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뭐 실드 칠 명분이 한 꼬투리도 없거든.
이게 트럼프예요. 이거 트럼프는 문재인이랑 상관이 없습니까? 뭐 상관이 없어요, 이게. 상관이 없다면 그게 더 문제지. 대통령이 꼭두각시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의 중요한 주제는 이거예요. 트럼프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툭 하면 건수 잡아가지고 지 손모가지 날릴 태세로 진짜. 지가 무슨 타짜의 아귀도 아니고, 그럼 트럼프는 과연 왜 이러는 것일까? 오늘 이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한동훈 잡고 뭐 하는 걸까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이, 윤석열이 한동훈 날릴 거야. 너 한동훈 지키고 싶어? 그러면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해라. 띠리리리리 띠리리리가 뭘까요? 추미애가 윤석열한테 바라는 게 뭘까요? 사퇴요? 윤석열 사퇴하면 더 골 때릴 수도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사퇴하면 검찰이 정권 수사하는 게 스탑 될까요? 아닙니다. 그럼 윤석열을 왜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있을까요? 윤석열로 하여금 네가 중지시켜라. 네가 방해해라. 이 숙제를 주는 겁니다. 누가? 추미애가. 근데 추미애는 자기 독자적 결단일까요? 추미애한테 누가 시키는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꼭두각시일 시나리오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미애는 오더를 받고 직무를 수행할 때 문재인의 지시일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여간에 그러면 이들이 막으려고 하는 건 뭐다? 정권 수사입니다.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서 서초동에 집회를 한 것으로 시작을 해서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서 거의 공산주의 독재국가의 대숙청을 방불케 하는, 진짜 무슨 신문 보면은 사람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사진에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숙청을 자행한 거예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이게 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사기꾼들 말 들어가면서 검언유착 의혹 제기를 해가지고 그걸로 시간 다 때우고 나온 건 아무것도 없는데 책임 안 집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막으려고 하는 것 무엇일까? 한번 더듬어 나가 보겠는데,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입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은 어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라임은 저희도 한번 전에 다룬 적도 있는데 돈 돌려 막은 거예요. 막고 뭐 전환사채 사들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비 기업에 투자를 하고 부실하게 하다가 이쪽에서 망한 거 저쪽에서 모은 돈을 끌어가지고 막고 하다가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그런 사태로 번지는 게 라임입니다. 옵티머스도 전체적으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옵티머스의 문제는 뭐였죠? 결국에 그 공공기관의 매출 채권, 이것을 자신들이 투자한다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정적이다라고 믿었고 연이자 3% 가까이를 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1억 원 넣으면 1년에 300만 원 버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얼마쯤 버는 겁니까? 25만 원 정도 버는 거잖아요. 1억 넣고 한 달에 25만 원 나온다. 이거는 해볼 만한 거죠. 오히려 고위험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기피하는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할 돈은 별로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뭐 예금인데 예금에 넣기에는 너무 돈을 썩히는 것 같아서 아까운 사람들, 하다못해 건물주라서 그 세를 준 사람이라서 세를 받아가지고 먹고 살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펀드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매출 채권은 잘 발행을 잘 안 합니다. 2018년 이후에 그랬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그쪽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옵티머스는 굉장히 심각한 게 이게 몇 번의 그 과정들을 거쳐서 돈이 쭉쭉 빠져나가 버립니다. 비자금 저수지 쪽으로. 그리고 그 업체들 가운데 청와대 이모 행정관과 그 남편 모 변호사가, 윤모 변호사가 관여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죠. 어떤 새끼들이 얘기를 합니다. 라임과 옵티머스는 정관계 의혹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금융의 바른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왜 자꾸 정관계 의혹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새끼 웃긴 새끼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고. 그들이 이런 사기 사건을 저지른 배경이 뭐냐고. 그게 그냥 돈을 굴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뒤를 봐주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가 봐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뒤를 봐줬는지를 밝혀내야 앞으로의 이 사기 사건이 재발 방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관계 의혹이. 뭐가 중요한데 그럼. 그리고 2015년에 박근혜 정권 때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박근혜 책임이다 이러고 있어요. 야, 그럼 그 뒤에 너네는 뭐 했냐, 민주당. 민주당이 그러면 사모펀드 규제를 다시 강화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벤처 캐피탈 이런 명목으로 또다시 규제 완화 흐름에 힘을 실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정권의 공동작품이에요. 제도가 허술하면 범죄를 막 저질러도 됩니까? 범죄 저지른 새끼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목을 집중시켰던 게 김봉현입니다. 라임의 전주라고도 불렸었고 라임 살릴 회장님이라고 지칭이 됐었던 로비스트 김봉현입니다. 자, 근데 이 김봉현이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감옥에서 편지를 썼어요. 지가 무슨 신영복 선생도 아니고 안토니오 그람시도 아니고 감옥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야당 쪽 인사에 로비를 했던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 그다음에 그 전에 라임으로 잡혀가기 전에 2019년 7월 그쯤에 검찰을 롬사롱에서 만났다. 전관 변호사하고 같이 검사 3명을 룸살롱에서 만났고 그들이 라임 수사에 들어왔다. 그래서 수사가 이 지경인 거다. 그들이 다 포섭된 것이다. 전관 A 변호사에게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김봉현이가 여당한테는 로비를 안 했습니다라고 주장했나요? 이 편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있어. 그렇게 몰고 가는 놈들이. 김봉현이 그 전에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고 이 편지를 기점으로 해서 김봉현이 비로소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봉현이 법정에서 자기가 이강세에게 그 강기정한테 줄 돈을 전달했다. 그리고 그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죠? 위증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김봉현은 자기가 편지에서 쓴 내용을 법정에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뒤로는. 그건 왜다? 모르죠. 뭐 위증이 우려되는 것인지. 어쨌든 김봉현은 강기정에 관련된 자기 진술을 그 편지에서는 물론이고 그 뒤로도 철회한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당에게 로비하는 것, 야당에게 로비하는 것 어느 쪽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3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 여당에게 로비했을 가능성. 두 번째, 야당에게 로비했을 가능성. 세 번째, 둘 다 했을 가능성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뭘까요? 야당에게만 로비했을 가능성이 가장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야당은 힘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거야 뭐 힘이 있다고 믿는 놈들이야 마치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처럼 검찰과 야당의 막대한 인맥을 믿는 놈들이겠지만 끈 떨어진 사람들이요. 그러면 자, 여당한테만 로비했을까? 야당한테만 로비했을 가능성보다는 여당한테만 로비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2개를 따져보자면. 그러나 어지간하면 로비는 여러 군데에 걸쳐서 해둡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야당에 로비를 해두면 그 야당이 문제를 덮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전에 대선 비자금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차떼기 사건 아시잖아요.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으로 찍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한나라당한테만 줬나요? 그때 안희정이 돈 받고 감옥 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노태우가 김대중에게 20억 원인가 줬다고 하죠. 대선 때. 그러면 김명삼한테 얼마 줬을까요? 이게 진짜 웃기는 말이에요. 김봉현이 야당한테도 로비했는데 검찰이 수사 안 한다라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월배들은 여당한테는 로비한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치 노태우가 김대중한테 20억을 준 걸로 봐서 김영삼한테는 돈을 안 줬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얘들아, 세상을 조금 살아본 사람이라면 니네 말을 안 믿어요. 그런 식으로 시간 보내봤자 소용이 없다고. 양쪽 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양쪽 다 했다면 어느 비중으로 했을까? 당연히 여당 쪽이 높을 겁니다. 왜?
아까 말했죠. 야당은 끈이 너덜너덜하기 때문에. 그리고 김봉현이 편지에 쓴 걸 보면 황교안 최측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 그 야당 쪽의 전 대표의 최측근인 모 인사에게 로비했다. 한 명 나왔어요. 한 명. 근데 김봉현이 지금까지 여당 쪽만 수사했다라고 검찰한테 시비를 거는 것을 업기 위해서 그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한 명만 썼을까요? 그 편지에. 그리고 그 편지 쓴 이후로 지금 시간이 또 꽤 지났어요. 한 달 가까이 지났어요. 김봉현이 카드를 아껴둔 것이었다면 그 사이에 한 명은 더 나왔었어야 하는 겁니다.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한테 로비한 것이. 자, 그러면 왜 그 카드를 꺼냈을까? 사실은 그 사람이 이게 만약에 맞다면 야당 인사 그 한 명한테 로비한 게 맞다면 그 사람은 황교안 라인이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한테는 타격이 없습니다. 별로 위력이 없는 카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지목이 됐을까? 자,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야당 쪽 로비 대상의 전부일 가능성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검사 출신이라서 검찰 쪽 로비를 했다라는 것을 좀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김봉현 편지 내용은 야당 로비보다는 검찰 쪽에다가 자기가 작업을 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김봉현이 그날을 특정하면 됩니다. 룸사롱에서 언제 만났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2019년 8월경에 김봉현이 룸사롱에서 만난 것은 일단은 확인된 것은 검찰이 아니라 금감원의 검사역들이었습니다. 만날 수밖에 없지. 왜? 김봉현이 청와대 그 금감원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죠. 김모 행정관을 통해서 라임 검사 자료를 빼냈습니다. 그걸 빼내서 어디서 받았느냐? 룸사롱에서 받았어요. 방을 여러 개 잡아놓고 있다가 방과 방 사이에서 받은 거죠. 자, 근데 그렇다면 그 김모 행정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해야 돼요. 검사하고 유착이 됐다면. 룸사롱에서 검사 김봉현이 만난 적 있다. 자기가 만났든 아니면 김봉현이 만났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런 진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김봉현이 검사 만났다라고 하는 게 진술이 전혀 없었고요. 자, 이번에 시사저널을 통해서 김봉현이 잡혀가기 전에 지인에게 남긴 파일, 음성 파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인하고 대화를 한 것인데 그것을 녹음해둔 파일이 나와요. 거기에 검사들한테 자기가 로비해놨다는 얘기 아직 보도 안 됐습니다. 이게 파일 내용이 다 보도가 안 돼서 안 나온 건지 아니면 그 파일에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부터 보도가 됐는데 설마 이 시사저널이 지금 현재 당면에 있는 검찰 로비 이 의혹을 제껴놓고 다른 것부터 보도했을까 이 의문은 있는데요. 자, 일단 나오는 얘기는 그 김모 행정관에 대한 얘기는 나옵니다. 청와대 행정관 4명한테 라임 검사 때 자료를 보냈다. 그리고 행정관들이 자료 보내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청와대가 이렇게 많이 보고한 적이 없다. 청와대에 이렇게 많이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임 검사 때 청와대 행정관들이 관심을 많이 보였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탁현민 행정관은 아니겠죠? 라임으로 쇼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시사저널 보도는 아닙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인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반부패 담당관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라임 관련 자료를 보냈다라는 진술을 금감원 수석검사역한테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금감원에 장기간 근무를 했는데 청와대 검사 관련 자료를 이렇게 많이 보고한 적이 없었다. 이건 수상한 거죠. 수상한 거. 자, 이런 자료를 막 보내도 되나? 금감원의 독립성이 있는데 이거는 좀 근원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거 말고 시사저널에서 보도한 거 내부 제보자가 나온 겁니다. 김봉현이 이렇게 얘기했었다 하면서 녹취 파일이 나와요. 잡혀가기 전에 자기가 여당 정치인들에게 억대 로비를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새어나가면서 몇 달 전에 보도가 된 거예요. 여당 정치인 그리고 지금 이름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보도됐던 그 사람들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자, 이제는 얘기할 수 있겠죠? 김영춘, 기동민, 이수진. 이 이수진은 판사 출신 이수진이 아니라 비례대표 이수진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아닌 사람 중에
미키루크 이상호, 김갑수 이 사람들이에요. 이상호 얘기가 제일 처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호가 제일 먼저 구속이 됐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이 대깨문들이 또 무슨 수작질을 부려요. 이상호는 이재명 쪽 사람이다. 이상호가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문재인 후보 조직을 맡았습니다. 이재명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또 낙하산으로 자리에 앉은 거죠. 이상호가. 그럼 뭐 이재명이 앉혀줬겠습니까? 그 낙하산 자리에다가? 근데 이건 어쨌든 김봉현이 말을 한 거예요. 뭐 정확하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당 정치인들 것부터 먼저 폭로를 하고자 한 겁니다. 일단 내가 여당 정치인 사람들 하나하나씩 흘리면 뭔가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디펜스를 할 수 있겠지. 물론 그게 진짜 디펜스가 될 거냐 이걸 떠나서 사람이 잡혀갈 때가 되면 또 잡혀가면 굉장히 마음이 바빠집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좀 제기하고 싶은 거는 요거예요. 아까 전에 여당에만 로비했냐, 야당에만 했냐, 둘 다 했느냐 이 얘기했는데 로비를 한 것과 라임 간의 관련이 없거나 얕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그냥 인맥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여기저기 로비를 했는데 어디 딴 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팔고 다녔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이 라임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것은 굉장히 미지수예요. 근데 어쨌든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이름들이 이미 체포 전에 통화 녹취록을 통해서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 공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김영춘, 기동민, 이수진 현역 의원 중에서는 김영춘은 현역 의원이 아니구나. 자, 근데 웃긴 게 기동민 의원이에요. 기동민 의원이 라임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동안 SNS를 페이스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나서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그 인간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인간들이었군요. 제가 어떤 증언이라든지 진술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겠다. 그게 수사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나서요? 그 양복 선물 받았다 그러죠. 양복 선물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기동민 쪽도 인정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짜리다. 여기에서는 이제 의견이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호에 관련된 사실이 또 하나 밝혀진 게 있는데 검찰이 김봉현의 2018년 텔레그램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상호하고 김봉현하고 둘이 청탁 주고받는 사이는 맞는 거죠. 야, 국회의원도 아닌데 라임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 중에 끝발 제일 떨어져 보이는 사람인데 이런 흔적이 있어요. 뭐냐면 2018년 11월인데 뭐 11월에 일이 많아. 2018년 11월에 김봉현이 이상호한테 A 대령 군인하고 B 총경 이 두 사람이 이력서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A 대령 장교 이력서를 전송하면서 강남의 유흥주점 주소를 동시에 적습니다. 이게 뭐냐면 A 대령의 장성 진급을 자기 사업 파트너한테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씨한테 이력서를 전달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야, 이상호가 그 정도 짬밥이야. 그리고 이거는 뭐냐 그러면 유흥주점 주소는 뭐냐, 이 씨가 이상호가 술을 마시겠다고 해서 김봉현이 돈을 내기로 하고 유흥주점의 주소와 영업전무 연락처를 보낸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야, 드루킹하고 김경수는 서민적이었네. 닭갈비 먹으면서 매크로 뭐 김경수는 자기 못 봤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댓글 공작단하고 만나서 얘기한 건데 여기는 이제 유흥주점 주소 정도는 전달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A 대령의 진급 논의를 했고 그다음에 B 총경을 그 뉴욕 주재관으로 파견하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이상호가 전문 건설 공제조합 감사였을 때였거든요. 야, 여기 조합의 감사, 이 건설 공제조합인데 군인하고 경찰의 이력서 이런 것들을 챙겨가지고 인사청탁을 하고 김봉현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그 정도 자리입니까? 뉴욕 주재관, 뭐 이렇게 해외 나가는 걸 좋아해. 샌다이 총영사, 뭐 오사카 총영사. 자, 이상호가 관련해
정권이랑 관련이 없습니까? 이런 이력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 그리고 김봉현이 뭐 별의별 데다가 다 로비했다라고 체포 전 녹취록을 통해서 이게 실제로 그렇게 로비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로비했다. 내가 잡혀가게 생겼으니 다 터뜨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온 게 여당 정치인. 그리고 여당 정치인만 터뜨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거를 올배들은 여당 정치인은 없다로 알아듣는 새끼들이 있어요. 여야가 다 있는데 여당만 터뜨리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전제가 여야가 다 있다는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은 뭐 이런 독해력을 가지고 야,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무일 전 검찰총장과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쪽 얘기까지 나왔어요. 근데 김오수 이 차관, 전 차관이죠. 김오수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김오수를 금감원장으로 보내려고 그런 시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였어요. 정권한테. 민정수석실에서 금감원 감찰하고 막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 온 건데 그럼 왜 그 김오수를 계속 금감원장이나 이쪽에 앉히려고 했을까? 이건 의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김오수 문무일한테 로비했었다라고 김봉현이 주장을 했다는 게 체포 전에 대화였다.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진실이 아닌 것은 뭐다? 야당에만 로비했다라고 하는 건 진실이 100% 아닌 거고요. 자, 합리적으로 추정하면, 그러니까 진짜 로비를 했든 아니면 로비를 했더라도 라임 사태하고는 관련이 없든 이런 것들을 떠나서 김봉현의 작전이 뭐였느냐 했을 때 여당 쪽을 불면서 터뜨려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급기야 강기정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 전에 라임 리스트에는 기동민, 김영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 정통 친문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때 좀 이상했어요. 정통 친문들이 아닌데 다른 쪽인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나오는 이름들이. 근데 이름이 바뀝니다. 강기정이 나오면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막 가고 있는 건데 야당 정치인 로비 대상 이름은 더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김봉현 또 기동민이나 강기정이나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철회하지 않습니다. 김봉현 또. 그러면 빨리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은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느냐. 실제로 김봉현의 로비를 받았던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던 그 검사들이 수사에 들어가서 이상하게 방해를 하고 방향을 틀었느냐. 이거 알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김봉현이 2019년 7월에 두 날짜를 특정했다고 합니다. 그날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프로스라고 검찰 내부 게시판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이름입니다. 이프로스. 이프로스가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출근을 할 때 찍고 들어가고 퇴근할 때 찍고 나오고 하는 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부터 확인을 하면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만 확인하면 이제 거기서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거 확인조차 이렇게 늦어가지고 뭐해. 시간만 질질 끌고 있어요. 빨리 확인하라고. 그래야 빨리 다 수사를 속개를 할 거 아닙니까? 한편으로 옵티머스 쪽은 수사가 그래도 꾸역꾸역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임에 비해서는. 라임은 지금 김봉현의 편지에다가 춤을 추고 그 강기정은 김봉현 사기꾼이라 그랬다가 또 김봉현이 야당 쪽 로비했는데 그것은 수사가 안 됐다 이러니까 또 김봉현 말을 믿는 제스처를 취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에 대해서 진술한 것은 김봉현이 철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서 먼지만 자욱한 가운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언론을 통해서 김봉현의 사기꾼됨을 입증하는 그러니까 김봉현의 진술이 맞는지 아닌지 이런 걸 다 떠나서 김봉현의 말에 맞춰가지고 춤을 추는 이 현실을 비웃는 듯한 그 녹취록 제보가 있어서 그나마 터진 거 아닙니까 언론에서. 근데 옵티머스는 수사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비자금 저수지 그거 누구한테 가려고 조성이 된 것이며 그거를 조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권력의 개입입니다. 그 권력이 어딘지 누군지는 제가 모릅니다. 하지만 권력의 개입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이낙연 사무실 관련해서 SBS가 추가 보도를 내놨습니다. 예전에 복합기가 설치가 됐는데 그 복합기가 옵티머스 쪽 계열사 회사에서 그쪽 계열 회사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낙연이 직접 연루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근데 복합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1천만 원대 가구와 사무실 집기류 등을 지원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자, 복합기는 실수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미처 정리를 안 하고 있다가 명의는 옵티머스 계열사 쪽으로 돼 있고 이러면서 복합기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야, 니 써라 하면서 들어갔겠죠. 근데 명의 정리는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다가 옵티머스 쪽이 이낙연 사무실 복합기 비용을 대납해 준 셈이 돼버린 거죠. 이건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근데 1천만 원대 가구와 사무실 집기류를 지원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이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일까? 이낙연 하면 대선 주자입니다. 그리고 종로 국회의원이에요. 오세훈이가 대선에 출마를 했을 때도, 오세훈이 종로에 출마를 했을 때도 친박들이 많이 가담을 했습니다. 오세훈 친박 아니죠. 대선 주자급이고 종로에 나갈 정도면 연합군으로 대선 캠프와 같은 그 정도의 선본이 꾸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느 라인을 타고 이낙연 사무실에 가구가 들어갔고 복합기가 들어갔는지 이걸 밝혀내면 되는 문제죠. 자, 옵티머스가 권력과 유착했다라고 하는 정황은 저는 굉장히 뚜렷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옵티머스 수사를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하면서 유야무야시켰다. 그래놓고 검찰이 누굴 탓하느냐 이런 식으로 월배들이 공세를 했었습니다. 자, 드러난 게 있어요. 뭐가 드러났냐면 그때 수사를 무혐의 처리한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 옵티머스 관련해가지고 이혁진, 그 전에 대표했었던 이혁진도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혁진 쪽은 또 이혁진 쪽대로 자기가 쫓겨났다라고 하면서 김재현 쪽을 고소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혁진이 미국으로 튀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튀기 전에 UAE, 베트남 여기를 방문했다고 하죠. 튀고 난 다음에 수사가 진행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이혁진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각 취하를 해버려요. 고소를. 그러면서 각하돼 버린 겁니다. 경찰에서. 그거하고 그다음 검찰에서 전파진흥원 의뢰로 수사를 했는데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처음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걸 알고 보니까 이혁진이 해외 순방길에 따라가서 누굴 만나느냐? 과학기술부의 유영민 장관을 만나서 이 문제가 있다. 전파진흥원이 투자까지 했다. 투자 철회해라. 조사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파진흥원에서 이거 조사해봐야겠다면서 옵티머스를 조사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웃긴 게 전파진흥원에게 사건 의뢰를 받았던 법무법인이 대륙아주거든요. 대륙아주에서 경력이 별로 길지 않은 변호사를 붙여버립니다. 어쏘라고 하죠. 어쏘. 중대한 사건이라고 취급하지 않은 겁니다. 전파진흥원 스스로도 그렇게 취급을 하지 않았고 얼마 전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전파진흥원 측에서 나중에 김재현, 옵티머스를 가져간 그 다음에 이혁진 다음에 주인이 된 김재현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했답니다. 미안하다고. 이건 뭐겠습니까? 이혁진이 나름의 인맥을 발휘해서 김재현을 조지기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그 사이 이미 김재현의 힘은 막강한 것이 되었고 김재현이 역전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파진흥원에서의 전파진흥원이 잠깐이나마 했었던 수사 의뢰 이런 것도 유야무야 된 거예요. 전파진흥원 자체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게 별 문제가 없나 보네 하면서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물론 따져봐야 될 것이고 검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보통 이런 경우에 끝까지 못 파헤칩니다. 그리고 안 파헤쳐도 이게 직무유기라거나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파진흥원이 1차 책임이 있는 건데 전파진흥원의 그러한 태도 변화에는 김재현이 있었다. 그러면 그 김재현은 어떻게 해서
이혁진이 시도했던 역습을 꺾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건 역시 권력의 개입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권력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다만 권력의 개입 없이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혁진의 반격과 김재현의 응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옵티머스 로비스트 김모 씨가 검찰 조사에서 여권 인사들을 직접 언급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권 인사들. 지금까지는 사실 라임과 달리 옵티머스는 여권 인사들의 이름은 많이 안 나왔어요. 하지만 옵티머스는 라임보다도 더 헤쳐먹으려고 작정한 티가 너무 많이 나는 사모펀드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것 치고는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직접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라임도 마찬가지지만 옵티머스의 한쪽 라인만 개입돼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하고 양호 전 은행장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히 한쪽 라인이 아니에요. 여러 쪽의 라인들이 있을 겁니다. 큰 손들이에요. 이 큰 손이 무슨 사기를 치고 투기를 하고 이런 데 큰 손이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인 큰 손들입니다. 인맥도 엄청 빵빵할 것이고.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쪽이 한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쪽이냐가 중요합니까? 어느 쪽이든 다 파헤쳐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월배들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게 죽어도 여권 쪽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이 야당만 수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당은 없다 이런 식으로 몰고 있어요. 야당만 수사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야가 다 얽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김봉현 말 전체를 다 배척을 하든지 전반적인 걸 다 검토해야 되는 거지 한쪽은 했다고 하지만 알고 보니 안 했고 다른 쪽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옵티머스 마찬가지입니다. 다 파헤쳐야 됩니다. 월배들은 뭐가 꿀려가지고 자기들은 전혀 관련이 없고 다른 쪽만 관련이 되었다라고 우기는지 모르겠으나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걸린 새끼들은 다 파헤쳐야 된다. 진짜 여기에 얽힌 놈들이 너무 많고 너무 여러 쪽이고 적대적인 관계인 줄 알았던 새끼들까지 다 한 덩어리로 묶여 있었다고 친다면 더더군다나 이 모든 것들을 혁명하듯이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월성 1호기 문제를 좀 언급을 할게요.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작해서 문제를 일그러뜨리고 있는데 이거는 친원전이냐 탈원전이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감사원에서도 그 타당성을 따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느냐 안 조작됐느냐 이것만 따지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감사원의 그러한 태도가 기회주의적이거나 절충주의적인 태도인 것이 아니고 그게 원래 문제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그 녹색당하고 몇몇 환경단체가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던데 감사원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직권남용일 것이냐. 직권남용은 그렇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함부로 해석하면 조국은 바로 깜빵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 이걸 좀 돌아봅시다. 이게 완전 국민의힘은 뭐라 그러냐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탈원전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이 탈원전 정책을 엎으려고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개소리입니다. 둘 다. 뭐냐면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을 떠나서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원전이라는 게. 대만의 어떤 원전은 95%를 지워놓고 닫았답니다. 왜 우리 원전 하지 말자고. 근데 그거는 결정하기에 따라 달린 거야. 이게 원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경제성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닫겠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월성 1호기를 닫는 게 맞느냐 아니냐를 가리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 감사원에서 밝혀낸 것들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래 이용률, 미래 이제 원전 이용률 어떻게 잡느냐 했을 때 85%로 잡혀 있었던 것이 60%로 낮춰졌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혐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원전 이용률이 2017년 이전에 60%보다 더 낮았어요. 더 낮았습니다. 60%로 잡은 것 자체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다. 이게 감사원의 입장이에요. 이 부분은 문제 없는 겁니다. 특별히. 근데
다만 한 가지가 문제였던 게 판매 단가를 산정할 때 이용률에 따라서 판매 단가를 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84%로 잡아놨어요. 이용률을.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했으면서 판매 단가를 산정할 때는 이용률을 높게 잡아놨습니다. 이게 실제로 예상치보다 이용률이 낮게 되면 판매 단가도 과소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낮아진 거예요. 이건 문제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문제예요. 왜 앞뒤가 안 맞는 계산을 이렇게 했는지 이건 어쨌든 문제입니다. 근데 요거 한 가지예요. 경제성 평가에서는. 그 다음에 정책적인 그 결정 과정에서 점검이 된 거는 선택지에 계속 가동을 할 거냐 폐지할 거냐 둘밖에 없었던 건 좀 문제다. 시한부 가동이라든지 제3, 제4의 안도 있는데 어느 것이 옳든 그르든 떠나서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만 고르게 한 것은 문제다. 이거예요. 이거 자체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자, 이겁니다. 이건데 어디서 문제가 커졌냐면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이 파일 444개를 삭제합니다. 산업부는요, 친원전의 온상입니다. 산업부가 뭐 탈핵에 나선 게 뭐가 있어요. 친원전뿐만 아니라 가로림만 조력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진하는 손들이 다 산업부고 산업부가 산지의 그 규제를 완화해서 풍력발전을 지을 수 있는 지역, 구역을 넓혀놓은 것도 산업부예요. 산업부가 무슨 지금까지 핵발전소 닫는 데에 신경을 썼습니까? 근데 왜 그 산업부 공무원이 444건의 자료를 인멸했을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산업부 자체적인 아이디어 결정일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친원전이냐 탈원전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를 하는데 공무원이 자료를 그렇게 삭제한다. 이거는 그 자체로 범죄예요. 그리고 그 삭제한 자료들을 이제 복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복구한 것에 보면 제목에 그 한수원 쪽에 알려줘야 할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BH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청와대 관련한. 청와대와 한수원 관련한. BH가 혹시 김봉현인가? 봉현킴인가? 하여튼 간에 그러면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누가 시켰는지. 이거 인멸 자체가 문제라니까. 이걸 인멸했다고 해서 탈원전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멸을 이유로 친원전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인멸을 수사한다고 해서 탈원전을 방해한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범죄라고. 자, 이 문제의 근원적 배경에 뭐가 깔려 있냐면 자, 저는 국민의힘도 졸라 웃긴다고 생각하는 게 월성 1호기가 위법한 과정을 거쳐서 수명이 연장됐습니다. 월성 1호기는요. 2009년쯤에 수명이 끝나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몇 년 지체하면서 이거를 계속 돌리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가 2015년에 수명 연장 결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때 수명 연장 결정 안 내렸으면 돈 더 안 써도 되는 거지.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수명 연장 억지로 한 다음에 돈을 써놓고 야 그동안 쓴 돈이 아깝다 이지라는 게 뭐야 그게. 그러니까 경제성을 갖고 원전을 돌릴지 말지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저질러 버린 거는 다음에 못 하는 거잖아요. 야 우리 돈을 얼마나 썼는데 계속 돌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냐고요. 자, 근데 2015년에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미 말이 많았고 저도 당시부터 이 문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개정이 돼야 됩니다. 수명 연장하려면. 근데 이 개정안에 변동 내역이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할 때도 폐쇄할 경우 안 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떠고 이걸 대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명 연장을 할 때 안 할 때 뭐 이런 것들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변동 내역들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빠져 있는 보고서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전 측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원자력 안전위원으로는 들어올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무려 원안위원 중에서 2명이나 부적격자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때 의사결정을 할 때에. 그 다음에 운영 변경, 그 다음에 설비 교체 건이 있었습니다. 설비 교체는 이 사람들이 수명을 연장시키고 싶어서 설비 교체를 한 것 같은데 이 설비 교체는 운영 변경 허가 사항입니다. 그 허가를 원안위 의결을 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과장이 실무자가 전결 처리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설비 교체가. 그래서 야 이렇게 설비가 교체됐으니까 수명 연장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법정에서 1심에서 수명 연장에 대한 취소 판결이 떨어진 겁니다. 무효는 아니고 취소였어요. 취소. 무효였으면 더 확실한 건데 어쨌든 이거는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취소시켜라. 이런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수명 연장은 취소가 될 판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2심 판결은 왜 안 떨어졌느냐? 정부가 그 사이에 조기 폐쇄를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러면서 각하가 된 거예요. 자, 근데 나는 국민의힘이 용납이 안 되는 게 조기 폐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서 수명 연장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니네 당이 한 거잖아, 수명 연장. 니네 당 정권 때. 자, 문재인 정권의 문제는 뭐냐? 수명 연장 때 있었던 부적절함을 조기 폐쇄 때도 이어간 거예요. 뭐냐면 왜 핵발전소를 돌리냐 마느냐의 문제를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산업부 이쪽에 독과점적 의사결정에 맡겨두냐고요. 저는 원전 이거를 만약에 원전이 수명이 다 됐습니다. 이거를 계속 돌린다. 혹은 계속 원전이 수명이 안 됐는데 빨리 닫겠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저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입법을 하면서 표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전에 몇 년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그 원전의 가동 기간을 늘리고 싶으면 법을 개정하도록. 왜 소수의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결정하냐고. 그 당사자가 핵발전의 안전과 관련된 전 국민이 아니라 그 기업 사람들만 결정을 하냐고요. 이게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 있었던 수명 연장 조기 폐쇄 모두 적용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 과정 자체가 틀렸고 일단 민주적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과정이었고 근데 불법이 있었느냐 했을 때 경제성 평가가 뭔가 좀 불합리한 건 맞아요. 아까 이용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 때문에 월성 1호기를 닫으면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나 산업부 공무원이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한 것은 친원전 탈원전 문제를 떠나서 이건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수라 발발타.